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금융에서 큰 축이라고 하면 이 금리와 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리와 환율은 상호간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3국 환율 움직임과 또 미 국채가 아주 유기적으로 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동북아 3국의 환율 방어 노력이 어떻게 미국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20년 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도 99년도 즈음에 IT 버블로 돈이 많이 풀렸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IT 버블이 꺼졌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 9월에 9.11 테러가 났죠. 그래서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굉장히 낮추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돈이 많이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이 이제 점차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미국 연준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 정책금리를 1%에서 5.25%로 무려 425bp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채 장기금리 10년은 요 같은 기간 중에 불과 한 57bp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여기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빨간 선이 10년이고 그 파란 선이 2년인데, 지금 10년 국채 빨간 선을 보시면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 연준 의장이었던 그 알런 그랜스팬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 가서 어느 그 의원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도 모르겠다, 이거 수수께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영어로 커넌드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정책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단기금리는 오르지 않는 이 현상을 우리는 이제 그린스팬의 커넌드럼이다 또는 그린스팬의 수수께끼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런 말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참 후에 밝혀졌어요. 당시에 그 한국, 중국, 일본 그 3개국이 미국을 상대로 아주 막대한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간 중에는 대체로 중국이 훨씬 더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도 개방을 하면서 자본 유입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자금과 무역 수지 흑자로 들어온 자금들을 결국 미 국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4년과 2006년 회계연도 중에 미 국가 부채가 1조 7,300억 달러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3개국이 미 국채 투자 금액의 약 한 18%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이때 투자한 금액이 대체로 한 그 순금액으로 한 3,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사실은 미국 재정당국에다가 그 지원해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미 연준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동북아 3국과 같은 미국 흑자를 내고 있는 이 나라들이 아주 견조하게 미 국채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많이 억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 2021년 이후에는 지금 그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2022년 그 3월부터 이제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525bp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미국채 장기금리도 거의 한 300bp 정도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이 동북아 3국은 오히려 이 같은 기간 중에 미 국채를 순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동북아 3국의 그 통화정책 스탠스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국의 그 통화정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을 볼게요. 중국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20년 팬데믹으로 굉장히 좀 경제가 셧다운이 돼서 많이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헝다가 최근에 이제 디폴트 선언을 했지요. 이렇게 부동산 위주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기가 좀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그 정책 금리를 이제 인하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도 7월에 4.31%에서 그 2023년 8월에 3.45%로 오히려 86bp 지금 인하했습니다. 중국의 그 정책 금리는 사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여타 국가와는 달리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 금리를 지금 그 정책 금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1년 만기 이 론 프라임 레이시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은행이 우량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리의 평균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진국과는 조금 정책 금리가 다른데요. 어쨌든 요 금리가 지금 오히려 86bp가 지금 하락을 했고요. 일본을 보면은 일본도 지금 굉장히 초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 10년물을 지금 1%까지 최근에 허용을 해줬죠. 0.5%에서 우린 요거를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는 이런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금 일본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금년 1월 그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을 했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11개월 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3개국의 상대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그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통화 정책 기조 사이의 차이가 고스란히 환율에 반영이 되면서 그 3국 통화가 모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엔화는 현재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안화는 지금 국제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화,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사실 기축통화를 유지하거나 국제화를 추구하는 이런 것과는 지금 양립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통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기축통화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국제화를 추구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이렇게 엔화가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이 환율 방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글로벌리 해외 수요를 보면은 현재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현재 경제가 썩 좋은 편이 못 되기 때문에 현재 해외 수요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약세가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출 증대 효과를 좀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외 수요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수출 증대 효과보다는 그 물가 상승이나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만이 사실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국의 그 통화정책 당국이 나름 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사실 한 나라의 경제, 특히 기업이나 국가 다 어렵지만 실은 개인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놨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해지면 그 개인의 경제 활동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 합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중에 개인 사업자들이 엔화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개인 사업자는 주로 변호사나 의사들이 개업을 하면서 이 엔화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보면 요 기간 중에는 엔화가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100엔당 그 당시에 800원대 초반 뭐 요 정도까지 그 환율이 약세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원하고 엔 환율이 대체로 100엔당 9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 거의 20년 동안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대출 자체가 금리가 한 2%, 한 초중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 기간 중에 한국의 경우에는 저희 기준금리가 한 5%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 이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았다면은 아마 금리가 한 7%대 중반 이상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굉장히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금리도 지금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때 개인 사업자들이 엔화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글로벌 금리 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우리 원화가 급격히 약세가 되었죠. 당연히 이 기간 중에는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무려 60%, 70% 이상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대출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원금만 70%가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고통인 것이었죠. 2007년 12월 말에 환율이 원과 엔 환율이 822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 12월 달에는 1396원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7년 12월 달에 엔화로 한 3억 원 정도를 빌렸다고 한다면 2008년 12월에 갚아야 될 그 원금이 엔화 강세로 무려 5억 1천만 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된 것이죠. 마치 지금으로 보면 꼭 이게 불법 사금융을 쓴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엔화 강세 현상이 2012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화 대출을 받은 분들은 거의 한 5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은 이제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 활동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노력은 사실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삼국의 환율을 방어하려는 이런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